일부. 인간은 왜 금에 집착하는가? 5천년의 가치. 인류가 금을 발견한 시점은 약 5천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금은 다른 금속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고대인들에게 신비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돌청동, 처리 시간이 지나 변형되는 것과 달리 금은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불변성은 자연스럽게 영원함의 상징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영원함은 신성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은 종교적 의례적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가 금을 주요 장식으로 사용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금을 소유하는 행위는 곧 신의 권위를 인정받는 행위였습니다. 인류는 금을 가진 인물을 특별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금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곧 금이 권력의 도구로 기능했음을 의미합니다. 왕국과 제국들은 금의 보유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금의 존재 여부는 군사력과 외교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가는 금을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금이 많은 국가는 전쟁 수행 능력이 월등했습니다. 금은 무기, 식량, 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부터 금을 둘러싼 충돌과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침략한 배경에서도 금 확보가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금을 통해 단기간에 유럽 최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사례는 금이 국가 흥망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경제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금의 역할도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금의 상징성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여전히 인간의 신뢰를 가장 강하게 얻는 자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금본위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습니다. 금본위제는 금을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체계였습니다. 국가는 금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의 절대적 신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금본위제가 국제무역의 질서를 형성하며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금은 국가 신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금의 가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금을 최종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 역시 금을 본능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금은 수백만 년의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점이 금을 다른 투자 자산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금은 인간의 경제 시스템과 무관하게 본질적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전쟁,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정한 시기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오랫동안 수행해온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금융시장의 복잡화에도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은 역사적 시간 동안 명확한 생존력을 보여준 자산입니다. 따라서 현대 금융시장에서도 금의 위상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금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장기적 보험으로 인식합니다. 보험은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금 역시 인류 역사 속 반복된 위기 속에서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금이라는 자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의 역사 가치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2부. 금은 원래 화폐였다. 금본위제의 탄생과 붕괴. 금이 화폐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인류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초기 사회에서 금은 교환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먼저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금의 희소성 내구 성유재성은 곧 화폐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당시 어떤 물질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각국은 금을 화폐체계의 핵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19세기 후반 금본위제를 확립하며 국제금융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금본위제는 각국 통화의 가치를 금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였습니다. 즉, 발행된 화폐는 특정량의 금으로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화 가치는 금 보유량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본위제 도입으로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가들 사이의 신용 문제도 금 보유량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본위제는 화폐 발행을 무제한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약했습니다. 즉, 국가재정은 탄탄한 금 보유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 속도와 금 공급 증가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시기에는 금이 부족해 통화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거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본위제의 취약성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각국은 대규모 재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무제한 화폐 발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여러 나라가 금본위제를 사실상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유럽은 금본위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이미 금본위제가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 속에서 금본위제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공황 상황에서 금본위제는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 질서의 큰 균열을 의미했습니다. 뒤이어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미국은 1933년 대통령 루스벨트 행정명령을 통해 금본위제를 사실상 정지했습니다. 국민이 보유한 금을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달러는 금과의 직접 교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부분적 금본위제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달러 가치를 금과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국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브레턴 우즈 체제 역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는 확장되고 있었지만 금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와 전쟁 비용은 달러 과잉 발행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의 금 교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결국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금태환 중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금본위제의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세계는 전면적인 신용 기반 화폐 체제, 즉 불태환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화폐 가치가 더 이상 금이 아닌 정부의 신용과 경제 규모에 의해 결정됨을 뜻했습니다. 금은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났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상은 유지되었습니다. 금본위제의 역사적 흐름은 금의 절대적 신뢰가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지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금과 미국 패권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4부. 미국이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에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금을 둘러싼 전략적 판단과 역사적 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본위제가 세계 경제의 기반이던 시절부터 철저히 금을 축적하는 국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국가들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금을 유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금의 약 70%가 미국의 금고에 쌓여 있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축통화란 세계 각국이 신뢰하고 사용하며 국제무역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금 보유량을 앞세워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체결된 브레턴 우즈 협정은 이러한 흐름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전 세계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고 달러는 금에 고정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즉 달러는 세계 유일한 금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로 인정된 것입니다. 미국은 금을 활용해 달러의 가치를 보증함으로써 글로벌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안정적 국제 결제를 위해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달러 수요의 구조적 확대를 의미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기축통화는 발행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세계의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초과 특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달러 패권 혹은 기축통화 프리미엄으로 불립니다. 미국은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국제 금융의 중심에 올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오래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대규모 복지 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 발행량은 급격히 늘어났고 금 보유량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에 대량의 달러를 제출하고 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브레턴 우즈 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은 일정한 양만 존재하는 반면 달러는 발행량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71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금태환을 중지하는 이른바 닉슨 쇼크를 단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달러와 금의 직접적인 연결을 완전히 단절시킨 조치였습니다. 금 본위제를 유지하던 마지막 고리가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은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러는 이후 더욱 강력한 글로벌 통화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규모,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이 이미 압도적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이미 달러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만한 실질적 후보가 없다는 점도 달러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금 없이도 세계 금융 질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 본위제가 아닌 신용 기반 통화 체제 속에서 미국은 더욱 자유롭게 통화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세계 각국은 외환 보유고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금을 버리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권 구조가 구축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달러가 금과의 연동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의 중요성은 여전히 지속됐다는 사실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 달러 시대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최종 안전자산임을 보여줍니다. 미국 역시 세계 최대 금 보유국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 패권의 역사에서 단순한 금속을 넘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달러 체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금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즉, 미국 패권의 시작은 금에서 비롯되었고 그 뒤에는 신뢰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신뢰를 매개로 움직이며 금은 그 신뢰를 가장 강하게 보증하는 자산이었습니다. 달러 제국은 바로 이 신뢰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나 장식품이 아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은 미국 패권의 근간을 형성한 핵심 축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왜 지금도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부. 중앙은행은 왜 지금도 금을 사들이는가? 이제 우리는 중앙은행이 왜 21세기에도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현대 경제는 디지털 통화와 국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실물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 본위제도 사라졌고 화폐는 신용 기반인데 왜 금을 사는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오히려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은 냉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금 매입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 신뢰의 기초 구축입니다. 금은 발행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최후의 자산입니다. 이는 정치체계나 정부 변동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기 대비 기능입니다. 금융위기, 전쟁, 물가 폭등 등 혼란이 발생하면 금은 가장 빠르게 안전자산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에 중앙은행은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로 금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달러 리스크 해지입니다. 세계 무역 대부분은 달러로 이루어지며 이는 미국의 정책에 매우 민감합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제재 정책이 변할 때 다른 나라 경제는 즉각 영향을 받습니다. 금은 달러 의존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분산 자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막입니다. 러시아, 중국, 터키 등 긴장이 높은 국가들은 금을 대규모로 매입해왔습니다. 이들은 국제 제재나 금융 차단이 내려질 때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면 금은 제재가 거의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금은 실물 이동이 가능하며 어떤 국가도 금 자체를 동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국가 단위의 주권 보호 수단으로 금을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장기적 가치 저장 기능입니다. 화폐는 물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만 금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견디는 자산입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국가부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세대 단위의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이 관점에서 금은 가장 바람직한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국제 금융 질서 변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세계는 점점 다극화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금융 체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통화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차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은 어떤 체제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최종 결제 자산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국가 신뢰도 상승 효과입니다. 금 보유량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적 신뢰를 상징합니다. 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금 보유량이 많은 국가를 더 안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국가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도구입니다. 중앙은행들은 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긴급 유동성 협력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달러 외의 경로로도 국가 간 금융협력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금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입니다. 주요 통화 대비 금 가격은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확실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입니다. 열 번째 이유는 국내 금융 안정성 확보입니다. 금은 외환 보유고를 보완하며 통화가치 급락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시장 안정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입니다. 금 보유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각국은 금을 전략적 자산이자 상징 자본으로 바라보고 보유량을 확대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경제, 정치지 정학 등 다층적 이유로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합니다. 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최종 안전판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금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메커니즘과 보이지 않는 힘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의 흐름이 국가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5부.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금리 경기 전쟁의 공식. 이번 5부에서는 금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 숨어있는 경제적 공식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금의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방향성과 위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금리입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며 이는 금 가격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금은 다시 강력한 대안자산으로 부상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경기 흐름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투자는 위험 자산으로 쏠리며 자연스럽게 금의 수요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또는 불황 국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며 금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제 긴장이 고조될 때 금은 즉각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장 전형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전쟁과 함께 움직여온 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요인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면 금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요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인 환경에서는 금 가격이 상승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금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고물가 국면에서는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여섯 번째 요인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최근 10년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수요 자체를 강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일곱 번째 요인은 투자 상품의 확대입니다. ETF, 금 선물, 금 관련 파생 상품의 증가로 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투자 가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요인은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금 매력은 줄어들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금은 다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요인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입니다. 확장 정점 수축 침체라는 4단계 흐름 속에서 금은 대체로 수축과 침체 구간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열 번째 요인은 시장 심리와 공포지수 VIX입니다. 공포지수가 높아지는 순간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합니다. 이때 금은 가장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는 자산입니다. 결국 금 가격은 단일 요인이 아닌 금리, 경기, 전쟁물과 심리라는 복합적 요소가 결합하여 결정됩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안을 반영하는 일종의 글로벌 감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분석을 넘어 글로벌 경제 흐름 전체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6부에서는 금을 움직이는 국제 금융기관들과 숨겨진 구조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부 금 공급의 현실 채굴 산업과 희소성 메커니즘. 이번 6부에서는 금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채굴 산업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며 금의 희소성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세계 경제 시스템의 기초 자산으로 기능하는 매우 특별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의 핵심에는 바로 극도로 제한된 공급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 공급량은 연간 약 3,000톤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나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채굴 가능량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채굴 산업은 탐사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금광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탐사 기간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실제 금광 개발에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탐사된 지역 1000곳 중 경제성이 인정되는 광산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금광들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캐나다 등 전통적 금 생산국의 광산은 대부분 수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대규모 금광의 발견은 지난 20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 공급 증가가 본질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현대금 채굴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지층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생산 효율은 감소합니다. 일곱 번째로 금 채굴 비용은 온스당 약 1,500달러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만약 금 가격이 이하로 내려가면 다수의 광산이 손실을 보게 되어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금 가격의 하방을 강력하게 받쳐주는 요인입니다. 여덟 번째로 채굴 산업에는 환경 규제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금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한화물 처리 문제나 생태계 파괴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금 공급 속도를 더욱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금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활용 금에서 나옵니다. 주얼리나 산업용 금을 회수하여 다시 정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금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채굴 부족을 완전히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 금의 희소성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공급이 구조적으로 늘 수 없는 시스템적 특징입니다. 이는 금의 가치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결정적 이유입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금이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꾸준히 안전자산 역할을 해온 핵심 동력입니다. 결국 금은 생산자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자연이 정해놓은 속도로만 공급되는 자산입니다. 다음 7부에서는 이 희소한 자산과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7부 달러 vs 금 패권 자산의 시대별 흐름. 이번 7부에서는 금과 달러가 어떻게 시대별로 패권을 두고 경쟁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금과 달러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패권 자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수천 년 동안 절대적 기준 자산이었습니다. 인류가 국가체계를 만들기 전부터 금은 이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달러의 역사는 금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그럼에도 달러는 20세기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금 본위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금융체계의 붕괴였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는 금과 고정 비율로 연결되며 사실상 금을 대체하는 중금 본위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달러는 금을 기반으로 한 절대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로 금태환이 종료되다 달러는 금에서 독립한 신용화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달러 패권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후 세계 무역과 에너지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특히 석유 시장의 달러 통일은 달러의 힘을 절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금과 달러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달러는 경제 성장과 군사력,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치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금은 본질적 희소성과 무국적 자산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합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경기 침체기에는 금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두 자산의 속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국가 신용 기반의 자산이며 금은 국가 시스템을 초월한 실물 자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금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는 흔들렸고 그때마다 금은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의 신뢰와 군사적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화 무역 분쟁, 지정학적 갈등이 증가하며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의 역할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은 금 보유 확대를 통해 달러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은 미국의 국가들이 선택하는 대한 패권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의 경쟁은 단순한 금융 경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달러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패권이고 금은 역사적 신뢰와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패권입니다. 두 패권은 서로를 견제하며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 금융 질서가 어떻게 변하든 금과 달러의 경쟁 구도는 지속될 것입니다. 달러 시스템의 약화는 곧 금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와 군사력이 강화되면 달러의 패권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두 자산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미래 자산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음 8부에서는 개인과 국가가 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금의 실제 수요 구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부 금 투자 방식 총정리 실물 ETF 금 통장금 선물. 이제 8부에서는 실제 투자자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을 어디서 사야 하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하지만 금 투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실물 금입니다. 말 그대로 집에 보관하는 금괴, 골드바, 반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물 금의 장점은 금 자체를 직접 보유한다는 확실한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구매 수수료가 높고 보관이 번거롭습니다. 집에 두면 도난 위험도 있고 은행 금고를 쓰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물 금은 진짜 금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금 ETF 상장 지수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투자 상품입니다. ETF는 실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금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금을 가장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TF는 단타 중장기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열고 현금 대신 금을 그램지 단위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0.1g처럼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ETF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쉽고 직관적인 방식이라 초보자에게 많이 선택됩니다. 네 번째 방식은 금 선물 투자입니다. 선물은 미래의 금 가격을 예측해 투자하는 파생상품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 작은 돈으로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 방식은 금 관련 주식입니다.
금광 회사나 금 ETF를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업 리스크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 가격만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식은 금 적립식 투자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매달 꾸준히 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금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적립식 방식은 평균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식은 해외금 ETF입니다. GLD IAU 같은 상품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 ETF입니다. 거래량이 많고 수수료가 낮아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 투자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을 직접 갖고 싶은지 편하게 사고 팔고 싶은지 또는 가격 변동을 활용해 단기 수익을 노릴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금은 단순한 하나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주 가능한 종합 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9부에서는 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그리고 금이 위기 때 왜 강해지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9부 금 vs 비트코인 두 안전자산의 경쟁. 이번 9부에서는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과 새로운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언급되는 비트코인의 경쟁 구도를 분석합니다.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지만 투자자들은 종종 둘을 비교하며 선택을 고민합니다. 먼저 금은 5,000년 이상 가치가 유지된 실물 자산입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 중앙은행까지 금은 최종 가치 저장소로 기능해 왔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등장한 지 약 1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자산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강력한 팬덤과 투자 세력을 확보했습니다. 금의 핵심 강점은 실물 기반의 신뢰성입니다. 공급이 급격히 늘지 않으며 인류 역사 전체가 금의 가치를 보증해줍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금의 수요가 증가해왔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탈중앙성과 희소성 알고리즘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 보존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금은 물리적 채굴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채굴이 이루어집니다. 공급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공급 증가가 쉽게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금 가격은 금리물가 전쟁 경기 등 매크로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규제, 채굴 난이도, 투자 심리, 기술 이슈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에 1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금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반면 비트코인은 고위험 고수익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금은 국제결제 자산으로 인정받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공식적인 통화체계에서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금은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고 비트코인은 성장성과 혁신을 제공합니다. 금은 자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의 공격적 수익 기회를 마련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로 강한 효과가 있지만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논쟁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정적 해지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2022년의 시장 흐름에서 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인 반면 비트코인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산 선택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금은 위험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며 비트코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두 자산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 관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위기에는 금이 안정성을 제공하고 기술적 성장기에는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금은 시대를 관통하는 안정적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미래 금융 시스템 변화를 반영하는 성장 자산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두 자산의 성격과 위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 10부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시나리오별 전망을 제시하겠습니다. 10부. 지금 금을 사야 하는가 앞으로 10년의 시나리오. 이번 마지막 10부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금이 어떤 흐름을 맞이할지 금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10% 포함시켜라는 의견이 매우 많죠. 지금 금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금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기관계인 투자자 모두가 관심을 두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 이유는 금의 역할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경제체제와 금융 시스템을 방어하는 최후의 안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글로벌 금리 사이클 변화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주요국은 다시 저금리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적 저성장과 인구 감소는 금리 하향을 유도하는 변수입니다.
금리는 금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인 만큼 저금리 시대로 회귀할 경우 금은 강한 장기 상승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입니다. 미국, 중국 패권 경쟁, 러시아, 유럽 갈등, 중동 불안정 등 세계는 이미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전쟁 가능성,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충돌은 금의 안전자산 매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달러 체제 변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기축 통화이지만 비달러권 중 북러시아 중동의 성장으로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 매입을 가속화하며 달러 의존 축소라는 전략을 서서히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 패권이 부분적으로 약해진다면 금은 국제결제와 가치 저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번째 관점은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재발입니다.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충돌, 공급망 비용 상승은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은 물가 상승 시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르는 특성을 지니므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필수적인 해지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 관점은 공급 측면의 제약입니다. 금 채굴 산업은 기술적 환경적 제약으로 생산이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금광 개발은 과거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며 환경 규제 강화로 채굴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멈춰있는 구조가 장기적 가격 상승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여섯 번째 관점은 투자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ETF, 금통장, 모바일금 투자 등의 발전으로 금 투자가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투자 접근성 확대는 장기적으로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관점은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변화입니다. 세계 연기금 헤지펀드 보험사는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에서 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지금 금을 사는 것이 옳은가? 결론적으로 금은 단기 투기보다 장기 보유에 더 적합한 자산입니다. 향후 10년간 금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금이 기존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 투자는 자산 전체의 일정 비중을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으로 앞으로 10년 동안도 유효하며 오히려 더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